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과 이제 교양기초대학에 이제 양쪽이 모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제 맡겨진 수업이 이중 언어의 어휘학습, 그 다음에 또 이 한글학교가 지금 열리고 있는 곳이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인연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국에서는 가게 갈까 저는 이제 지금 와서는 오게 되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또 저희 학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그 공공건물과 팁도 이제 유럽 한글학교와의 MOU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이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잉크학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현재 이제 홍보이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2022년에 유럽 한국학교와 이제 협약 MOU를 맺게 되면서 이제 유럽 현지에서 있는 교사 연수에 저처럼 강사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제가 이탈리아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외동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봤더니 2021년에 저는 이제 북미와 남미 선생님들을 온라인을 연수하면서 이제 만났었고, 저희 학교에서 한 2007년부터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이제 한국어 연수를 한 5년간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주로 사할인과 미주 지역의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만나서 연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강의를 하는 한국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는 한림대학교는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춘천에서 6시에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인천까지 가서 여기 베니스까지 오는데 한 24시간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아침에 여러 선생님들이 보여서 저한테 시차가 괜찮아, 시차 적응이 됐냐고 하는데 이제 졸리기 시작해서 강의를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제가 지금 저는 2005년부터 이제 한림대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있는 춘천과 이 베네치아는 협력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에서는 2021년부터 이제 차오 이탈리아라는 행사를 하면서 이제 주한 이탈리아 대사님이 오셔서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인연도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또 연관이 되어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은 정말 개인적으로 사적인 인연인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 이탈리아 출신이고 이 베니스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알베르토 몬디라는 이제 이탈리아 출신 이제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죠. 근데 그 친구 부인이 또 이제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국어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제자기도 하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 교사기도 해서 제가 그런 인연들로 여기 베네치아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아마 오늘 이제 제 수업은 일방적으로 좀 제가 전달하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요. 내일 수업은 정말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제 나눌 이야기들은 언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크게 강의를 할 것은 아니고요. 제 동포에게 한국어가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동포 청소년 어린이 학습자들에게 이중 언어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한 그런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 이제 한국어 어휘 교육의 실제가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실제 아마 좀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많아져서요. 아마 오늘 다 못 보여드리면 내일은 이제 재외동포 아이들 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모두가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인 전래동화를 활용해서 좀 우리가 어휘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내일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는 이제 국어교육을 전공해서 중고등학교 선생님 될까 하다가 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근대국어로 석사비는 이제 근대국어로 받았고요. 박사는 이제 국어학과 한국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글로벌 협력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전공은 공공외교 한국어 교육 전공이라는 이제 전공이 있어서 선생님들 같은 한국 교사를 양성하는 석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다른 학교에 없는 이제 전국의 한국에서
공공 외교라는 이제 앞머리를 달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전공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를 양성을 하기 위한 전공으로 저희 졸업생들은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 여러 대학의 교수로 유명이 된 친구들도 있고요. 세종학당이나 그다음 교육국 하면 한국어 교사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언어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앞에 강의처럼 시각적인 자료도 많지 않고 다 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에게 재밌을까라는 좀 걱정을 좀 앞섭니다. 늘상 저희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강의는 이제 재미있는 강의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좋은 강의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노력을 해서라도 좀 재미있게 좀 말씀을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재외동포에게 한국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모어와 이제 한국어인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한국어가 아마 대부분 모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 2세, 3세 정도 돼서 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 모어라는 개념보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계승어라는 개념을 이제 저희는 좀 더 사용하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어 외국어를 이제 나누는 기준은 크게 습득 시기와 숙달도, 그다음 사용 빈도, 내적 외적 정체성이라고 하셔서 이번 18회 한글학교 교사 연수가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좀 정체성에 좀 초점을 두어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모어를 결정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제 습득 시기를 가장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접한 언어가 이제 나의 모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숙달도에서는 현재 이제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인데 이 두 번째 기준에서는 모어의 기준과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기본하게 이제 사용하는 언어죠. 저한테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모어의 기준에 이제 적합하다고 보지만 해외에 있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적 외적 정체성은 내가 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와 내가 속한 사회에서 일체감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내적 정체성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고요. 또 타인도 그렇게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또 언어 외적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와 반해서 우리가 외국어라고 했을 때는 학습자가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죠, 그렇죠? 제가 한국에 속해 있지만 저는 영어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저에게는 이제 외국어가 되겠죠. 하지만 목적이 있죠. 어떤 학생들과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논문을 읽기 위한 아카데믹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제가 영어를 배우게 된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외국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가장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제1언어와 제2언어, 그 다음에 계승어와 현지어의 개념입니다. 네, 이 개념은 제가 쓴 것은 아니고요. 강남구 경희교대에 있는 강남구 교수님이 쓰신 내용을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 제1언어는 모어하고 일치하기도 하며 또는 그냥 계승어라는 개념하고 이제 또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1언어는 모어가 되겠지만 아마 이제 제외동포 자녀 3세 정도 되면 그 학생에게 제1언어는 계승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1언어라고 얘기할 때 이 개념은 강남구 교수님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살 이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어린 시절에 배운 그런 이제 언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언어를 우리가 이제 제1언어라고 이야기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가정에서 계승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승어의 개념도 이 제1언어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자가 사회적 맥락에서 자기가 속한 사회 안에서 이제 프랑스면 프랑스, 유럽의 여러 나라, 각 나라에서 속한 이제 사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우리가 제2언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과 어떤 교육을 통한 입력과 그 다음에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2언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제3언어, 제4언어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제1언어는 이제 모어가 될 수도 있고 계승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승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좀 통용되는 언어와는 다르게 이제 개인 또는 가정 또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쓸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은 다문화 사회에서는 그 국가의 공용어 외에 이제 이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언어가 대부분 이제 계승어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제 동포에게 한국어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때 있는 권순희 선생님이 이제 발표한 논문 중에 나온 언어 유형별 부분입니다. 유럽도 우리가 다중언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이제 한국도 반대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여러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다중언어 사회에 대한 준비를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굉장히 좀 한 10여 년이 지난 이전에 발표한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표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먼저 국내의 다중언어 사회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국외의 경우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개념은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배우는 한국어는 국내든 국외든 우리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같은 경우는 다문화 싫어하시는 이 용어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문화 배경의 국제 결혼을 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이 한국어는 제2언어라고 할 수 있죠. 가끔은 이 학습자가 이렇게 능숙하게 우리가 앞에서 아까 봤던 모어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엄마의 나라의 언어보다는 사실 한국어를 더 능숙하게 하는데 그럼 이 모어의 기준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 아이가 가장 먼저 접하는 언어는 엄마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베트남 가정의 아이의 모어는 베트남어라고 보고 그다음 한국어는 자신이 속한 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제2 언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어를 연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북한어는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처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방언으로서의 이제 한국어라고 개념을 정리하고요. 그다음 저처럼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 모두 한국 사람인 사람은 이제 모어로서의 한국어가 하나 더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외 다중언어 사회에서는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외국인 학생들이 배우는 한글 학교도 그렇고 대학에서든 이제 순수한 외국인이 배우는 한국어는 여전히 똑같이 우리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국어와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가 남는데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미 1세대나 1.5세대 정도까지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이제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유학을 가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이제 해외 이민을 간 1세대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모국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 자체도 나의 모국어는 한국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계승어의 관점에서 오면 사실 좀 정체성 문제에서 좀 약간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 CIS 지역의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또는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조선어 이런 것은 물론 이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2동포 자녀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우리가 계승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2동포 자녀들 같은 경우 2세대를 넘어가고 3세대 정도에 오면 나의 모국어가 한국어인가? 나의 모국어를 한국어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 조금 더 소속감을 느끼는 학생일수록 이제 한국어의 실력은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어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 사실 자신이 속한 사회 정책 또 그 안에 소속감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모어 능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모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이제 자긍심이 강한 학생들은 그 반대로 이제 제2 언어인 속한 사회의 언어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그 사회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좀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가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저희가 미국 동포 자녀들의 이제 해외 연수를 할 때 이런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교실에 책을 두고 갔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책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 책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발음도 정확하고 내용도 문법으로 우리가 국어에서는 조사를 생략을 하기도 하니까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생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좀 맥락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맥락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이제 역시 교포 학생이 본인 선생님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우리 선생님이 정말 머리가 똑똑하죠? 우리 좀 최고예요. 진짜 머리가 똑똑해. 이 발언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방금 웃으신 걸 보니까 조금 문제를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다라는 표현은 자기보다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이것도 역시 이제 한국 공동체, 한국인 공동체에서 쓰는 어떤 그런 사회 맥락을 조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언한 내용이라고 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동포 자녀의 한국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어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 사용하는 어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라 그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오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휘 교육을 좀 더 치중하자라는 의견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제 동포에게 한국어는 이제 계승어, 이제 여기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제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승어, 그다음에 이제 가정 언어 또는 가족이나 같은 공동체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고 정의를 볼 수 있고요. 그럼 현재 속해 있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학교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습득이나 학습된 언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학교 안에서의 학습과 그다음 일상생활에서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작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이제 학회가 있었는데 이중언어라는 개념을 쓰지 말자.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다중언어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학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한국에서의 이제 다중언어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외국어 역량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실 거라고 봅니다. 현지 사회에 속해서 살고 계시고, 근데 저는 그래도 한 두세 달 여행을 떠난 적은 있지만 오랜 시간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전공이 그렇다 보니. 그래서 저한테는 좀 외국어 능력을 좀 잘 갖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한편으로 저는 굉장히 부러운 이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가 아들이 한 명인데, 이 아들에게는 조금 해외 유학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을 가기 싫다면 한국 안에서라도 좀 외국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이제 영어 임mersion 보육을 하는 그런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보냈는데 결국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패했어요. 네.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교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가 되버렸는데, 네, 제가 정말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벌어서 아이한테 쏟아부으면서 제가 못 가졌던 능력을 좀 아이한테 하나 주려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했던데, 나는 왜 실패했을까? 또 우리 아이는 왜 영어를 싫어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학생입니다만 제가 해외 유학을 좀 권하고 있는데 그 선택지 중에 영어권 국가는 없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독일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어권 국가는 절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얘가 영어 성적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면에서 영어 성적이 나빴던 것도 아닌데 얘는 왜 이렇게 영어를 안 하려고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켜보니까 학교에서만 영어를 하고 집에 와서는 뭐 저나 남편이나 뭐 영어 실력이 좋지 않으니까 전혀 뭐 아이랑 영어로 소통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영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이중 언어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까지 구달하지도 않았고 흥미도 잃게 되고 그다음에 뭐 적성도 안 맞고 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중 언어 역량을 키우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정에서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아이랑 해당 언어를 얼마나 소통하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이제 역량, 언어 역량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가정에서만 끝나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와 이제 지역사회 모두가 다 함께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이중 언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이제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이중언어 학습자 또는 이중언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외국의 학자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이중언어 육성과 이중언어 그 역량을 가진 그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발달과 자기 인식 이런 개념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런 아이들의 이제 정체성은 그때그때마다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또 이중언어 학습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크게 심리적 요인과 내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마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후에 강의에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언어적 입장에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 동부 자녀나 이제 한국 내에 있는 그런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에 모두 이 아이들이 속해 있는 해당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안에서 크면서 어떤 인격 형성을 하는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서 또는 이제 이중 언어라는 두 가지의 그런 이제 말을 우리가 배워가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심리적 요인이 있는데요. 이 심리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생각적으로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로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단어로는 이제 소질이 있다, 적성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심리적 요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네 가지 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민족 언어적 정체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정체성은 이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동일한 사회 안에서 그 개인이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속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문화적 정체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속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도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문화적 정체성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정체성의 이제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다른 문화와 차별되는 지점이 조상의 누구인과 그다음에 그 민족, 그 문화, 사회 집단의 습관은 어떤가, 그다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민족적 정체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민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갖는 정체성이 같죠.
그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민족적 정체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족 언어적 정체성은 이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좀 구별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민족 언어적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이중 언어를 이중 언어 영역을 키우기 위한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사회 문화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 안에서의 구성 요소 또는 문화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뭐 지위와 인구 통계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 안에서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또는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그다음 민족 언어적 지위 등에 의해서 이제 사회 문화적 정체성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어떤 민족이 다민족 국가일 경우에 그 A라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높을수록 이 학습자는 두 가지 언어를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 언어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은 오늘 사전에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회장님하고 여러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한국어도 잘하고 해당 국가의 언어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큰 거는 국가의 지원 정책 또는 그 나라에서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높아지는 것 이런 이제 좀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인구 통계죠. 예, 그 해당 사회에서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인구수 또는 뭐 이제 그 어떤 도시의 인구 밀집도, 그다음 동족 간의 결혼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아이가 한국어 역량을 키우는데 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조직의 지원이죠. 그래서 가정이나 또는 매체, 그다음 여러 교육기관 등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다음 이제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시기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역시 한국어 역량은 이제 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죠. 문화가 유동이 많고 이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재 이런 여러 사회에서는 한국도 점점 이제 크게 가지고 이제 점점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류 문화와 이제 자기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모문화와의 어떤 갈등 그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또 찾을 수밖에 없죠. 특히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문화와 그다음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문화적 요인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저는 아직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는 이제 대상은 대학생과 그다음에 해외 한국어 학습자들인데요. 중고등학생 정도부터 한 대학생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성인 대상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이중 언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논문들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언어 교육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 대부분 성인의 이중 언어 역량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많았는데요. 최초로 이제 연소자,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한 연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언어와 심리, 앞에서 살펴본 심리,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 주목을 받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가산적 이중 언어 상태, 관산적 이중 언어 상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산적 우리 아이들 또는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가산적 이중 언어 상태인가, 관산적 이중 언어 상태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산적 이중 언어 상태인 경우는 국제 결혼을 한 아동의 경우
그 아이는 이제 가사 플러스가 되는 그런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감산적 언어 상태인 경우는 사실 이주한 아이들 경우, 어려서 다른 사회로 이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어와 자기가 속한 이제 사회의 언어가 만났을 때 해당 언어 사회에 대한 치중이 더 커지면서 모어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중 언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모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감산적 이중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특히 이제 해당 국가가 해당 사회에서 이 이제 소수 언어, 한국어가 소수 언어로 되어 있다면 그런 소수 언어를 모국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가산적보다는 이제 그 감산적 이중 언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이제 더 많은 이제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언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민족 의식이라는 것과는 이제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모어가 한국어라고 해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그 언어를 사용할 때 나의 민족 의식이 뭐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비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민족 의식이 더 강한 경우에는 이제 모어 사용 능력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이제 연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쯔의 비속의식 발달 모형 같은 경우는 인생의 전 단계를 살펴보면서 이 이중 언어를 우리가 어떤 단계에 따라서 배우는가라는 것을 살펴본 연구인데 1단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주 유아기 아주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비속의식이라는 게 없겠죠. 나의 민족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한국어를 아이에게 가르쳤을 때 굉장히 습득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아 시절, 그 다음에 유아 시절에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2단계에 가서는 이제 아이가 해당 사회에서 살면서 내가 소수민족, 그러니까 그 주류를 형성하는 민족이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소수 언어라는 것을 느끼면서 한국어에 대한 이제 사용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민족의식이 좀 줄어드는 단계로 2단계에서는 입력을 강화시켜도 한국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도 예상보다 그렇게 한국어 능력이 1단계보다는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3단계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한 대학생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단계 되면 자신의 민족성을, 민족의식을 좀 찾게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좀 확립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입력을 강화시키는 만큼 한국어 능력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4단계는 두 가지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민족의식을 이제 분명하게 느끼면서 점점 더 한국어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또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기술의식이 더 강해지면서 모어인 한국어에 대한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4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동시형 이중 언어나 순차형 이중 언어 같은 경우는 언어 두 가지 이중 언어를 학습을 할 때 그것을 동시에 받아들인다라는 이제 가설과 그 다음에 제1 언어와 제2 언어가 순차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연구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중 언어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단계별로 아까 쯔가 이야기한 단계별 언어 발달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적성과 용기가 있다면 이중 언어 역량을 키우는 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내가 배워야 되는 용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적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 사회 안에서 또 자기가 속한 가정 안에서 또 학교 집단 안에서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적성과 동기를 찾아주면 이중 언어 역량을 키우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이제 가정과 그다음에 학교, 지역사회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면서 이 장에 대한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국어를 제 언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적극적인 이제 한국어 사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이랑은 조금 더 다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언어에 공통된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언어에 노출시키는 그 빈도수가 같으면 사실은 아이가 이중 언어 역량을 키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까 얘기한 알베르토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은 한국어와 이탈리아와 영어 세 가지 언어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크고 있지만 텔레비전에도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알베르토의 아들이 천재인가? 이러면서 그 세 가지 언어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빠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어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아빠와 엄마가 영어로도 이야기를 하고 엄마의 친척들 또 엄마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언어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 3개의 국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알베르토 부인이죠. 두 분은 알베르토랑 그 부인은 사실은 중국에서 만났거든요. 중국어 연수를 갔다가 두 사람은 또 중국어도 잘하는데 중국어도 한번 해보지 그래? 라고 했더니 그 나중에 또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은 정말 이중언어가 아니라 다중언어 역량을 잘 키우는 가정이라고 이제 어디 가서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 주변에서 보면 한국 대학에 이제 원어민 교수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남자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대부분 한국 분이시죠. 근데 그 아이들 자녀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는 그런 연령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의 아이들을 보면 한국어는 정말 그냥 부족함 없이 너무 잘하고요. 그다음 영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그 아빠를 보면 아빠가 한국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 20년 정도 저랑 같이 근무한 선생님도 저한테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말하기 잘 안 되지만 듣기 능력은 있어서 이해를 하고 저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한국어를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외국어 능력이구나. 듣기만 하고 말하기는 안 되네 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모님하고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없으세요.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랑은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고 엄마랑은 또 이제 한국어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정말 이 완벽한 이중언어 이제 영향을 가진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역할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인 가정의 제일동부 자녀라고 해도 한국어 집에서는 한국어로 충분히 노출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고 해도 엄마 아빠의 언어를 모두 다 잘할 수 있으려면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언어, 여러 가지 언어에 노출되는 그 빈도수를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중언어 역량, 여러 가지 언어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동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지만 아이에게 이 영어를 배워야 되는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동거 자녀 같은 경우는 그 한국어에 대한 학습에 대한 동기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모어에 대한 동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그다음에 직업과 연결된 동기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앞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느끼면서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에는 교환학생들이 과거에는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어를 전공하는 중국 대학생들이 교환학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중국 대학생을 훨씬 넘어선 학생들이 오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미국, 남미의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유럽에서 온 많은 학습자들을 내 반에서 한 11개국의 학생들이 앉아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보면 한국어는 정말 초급 수준인데 한국 대학에 와서 이제 이런 내용 수업 있죠. 한국의 역사 이런 것들은 영어로 이제 수업을 듣고 한국어 수업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교환학생의 학습 동기에 대한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 동기를 알아보니까 대부분 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한 동기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동기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정에서의 사용, 그다음에 이제 부모의 정체성과 교육관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학교와 가정의 연계죠. 사실은 이거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면서 해외 동포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민족 정체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될 거라는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학교에서의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또는 뭐 제2언어는 아니겠지만 외국어 학습으로 또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사회에서의 한국인 공동체가 가지는 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프랑스 한국교육원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한국인 학교 교사의 질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해외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요즘 한국에서도 교사 역량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안산이라는 도시를 아시죠? 네, 그래서 안산은 저도 가보기는 했지만 안산에 가면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못 살 물건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어를 못해도 다 살 수 있어. 뭐든지 다 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다문화 거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안산의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의 이야기로는 본인이 이렇게 역량이 없는 교사인 줄 몰랐다라는 동아일보에 회고를 한 그런 이제 영상도 한번 제가 봤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자기가 이제 처음 부임을 해서 안산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러 들어갔더니 우리 반 30명 중에 27명이 다문화 또는 외국인인데 3명만 엄마 아빠가 한국인 아이들이 앉아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한국의 이주 근로자 한국에 이제 일을 하러 온 분들의 그분 다 외국인이죠, 그렇죠? 그분들의 아이들 또는 국제 결혼한 가정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27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지식이 너무 다양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다문화적인 요소라든가 민족의 정체성만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 역량, 그 다음에 한국어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 국어교사와 또 한국어 교사는 다르죠. 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가르치니까 아이들의 한국어 능력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대화는 되는데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어떤 무식성의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면서 이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는 다문화의 역량,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 강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수는 굉장히 적지만 외국인 자녀의 비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역량, 한국 교육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특히 여러분이 속한 나라 또는 도시에서 제일 언어와 그다음에 소수 언어, 제일 언어는 모어겠죠, 또는 게스머, 그리고 소수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소수 언어나 그다음에 이제 현지 그 사회 공동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2 언어에 대한 좀 균형 잡힌 교육의 제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이상적인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회 안에 한민족의 좀 구성 공동체가 조금 이제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수 언어 민족 그룹의 민족 언어적 활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현지어와 한국어가 좀 수평적으로 교육이 제공이 되면서 그 한국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서 좀 그 안에 속하 있는 어린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좀 접하는 기회, 한국어를 접하는 기회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많이 형성될수록 이제 해외 동포 자녀들의 한국어 역량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이제 지난번 2021년에도 북미와 남미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때는 이제 이런 강의도 있었지만 선생님들 수업에 대한 피드백들이 많아서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소수 언어, 소수 민족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고생하시고 있는 건 알지만 쉽지는 않다. 아이들의 한국어 영역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또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에서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강의자료는 제가 이제 워드로 작업을 하느라고 이제 좀 제가 사실 워드를 잘 못해요. 한글 프로그램만 해서 그래서 내용을 다 담지도 못했고 표 그리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최소한의 내용만 그 자료집에 남았고요. 오늘 강의하는 강의 자료는 회장님께 전달을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냥 가져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98장이 돼서 언제 다 할까 고민이 좀 순간 이 숫자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휘 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법이 전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안에서도 화해와 관련된 표현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휘론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외국어에서 문법이 왜 중요한가? 어휘만 있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구어, 영어나 다른 이제 외국어를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구어에서 특히 의사소통을 말하기 위해서는 문법 요소가 없어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문법이 없이는 의미가 거의 전달되지 않지만 문법이 없이는 의미가 거의 전달되지 않지만 어휘가 없으면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휘가 생명이다. 문법은 부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또 어휘는 우리가 모국어를 배웠던 어린 시절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한 단어부터 시작을 하죠. 의미가 있는. 그래서 언어교육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학습자들이 끝내 어려워하는 것은 어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휘를 언어 내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언어를 구성하는 내용적 요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어휘를 선택하는가는 그건 기술의 문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스킬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어휘를 어떻게 구사하는가.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에 따라서 특히 한국어는 고맥락 언어죠. 이렇게 고맥락 언어인 한국어에서 정말 적절하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수준 높은 학습자다라고 저희는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제1언어, 계승어 이런 사용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이해, 그래서 뒤에 문화어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도 문법이 아니라 어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요구에서 본다면 이거는 이제 외국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동포 자녀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초급에서는 문법에 대한 이제 필요성 또는 문법에서 어려움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고급으로 갈수록 문법보다는 어휘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읽고 쓰는 것, 오늘 또 쓰기에 대해서 좋은 강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와 읽기에서 어휘는 말하기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고민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죠. 네. 그 다음 한국어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초중고 학습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두가 다 어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휘에 대한 중요성도 학습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조현영 교수님의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표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의사소통에서 가장 어려운 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도 문법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휘 이해가 나는 의사소통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역시 어휘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휘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외국 교육에서는 그 단어 자체, 만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이제 한국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 교육이나 제2언어로서의 한국 교육에서는 문법 단위까지 넣어서 우리가 어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력이 뛰어나다, 어휘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어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통 우리가 어휘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휘의 이런 양적인 측면보다도 얼마나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하는 좀 중고급 이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적절성의 측면이 어휘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그것과 관련된 표가 이제 표에 제시된 것이 네이션이 얘기하는 어휘 지식을 구성하는 건데, 이것은 어휘의 양이 아니라 이제 어휘의 질적인 측면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중언어 사용자의 이제 어휘력 전이죠. 보통 우리가 학습자들은 이렇게 여러 외국어를 잘하는 학습자들을 봤을 때 저 학습자는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잘할까? 어휘력이 어떻게 발달됐을까? 언어 선택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크게 보면 첫 번째 어떤 가설을 내세우는 학자들은 두 가지 언어가 서로 다르게 발달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학자가 있고요. 두 번째 학자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언어와 두 번째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어휘력이 발달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제1언어와 제2언어의 공통된 어떤 개념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개념을 공유하면서 그것이 표상되는 어휘 부분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가 사과와 애플을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언어를 표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두 가지 언어를 연결시키는 공통된 개념 자체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휘에서 학습자들에게 개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제1언어와 연결시켜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좀 초급 학습자들에게 저희가 영어 교육을 받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영어를 써놓고 그거를 한국어로 바꿔보는, 모어로 바꿔보는 그런 연습을 했죠. 한국어 학습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써놓고 그것을 모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데, 이것이 효과적인 단계는 초급일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초급일 단계에서 좀 개념이 좁거나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안 되고요. 사과, 딱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들은 1대1 대응이 될 때는 이렇게 한국어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바꿔보는 연습들이 어휘력을 높이는 이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어로 갈수록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맥락 안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은 어휘 교육의 단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어휘 중심의 기본 어휘부터 확장된 어휘, 더 확장된 어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기본 어휘는 우리가 조금 뒤에 더 살펴보겠지만 숙달도에 따라서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고요. 초급에서는 고유어와 단위어,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태, 하나의 의미만 연결이 되는 그런 언어 중심으로 하고요. 중급에서는 이제 한자어, 외래어, 그다음 파생어, 합성어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급어에서는 이제 중급 단계 언어의 전문어와 관용어까지 더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숙달도에 따른 어휘 내용에 대한 교육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낱말과 의미가 1대1로 이제 대응이 되는 그런 것들 연습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로 낱말반, 동물이면 그 안에 여러 동물들 이름을 쓰는 이런 낱말반 연습을 하는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중급 단계에서는 이제 낱말을 생성하고 낱말 생성 원리죠.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파생어나 합성어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의 70%, 어휘의 70%를 차지하는 한자어에 대한 지도가 중급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자어 교육을 할 때는 한자어에 대응되는 오유어 교육을 함께, 유사어 교육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단계에서는 이제 어휘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낱말 형성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어휘 관계에 따른 어휘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어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단어라는 것의 정의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혼자 쓰는 말을 단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가 을처럼 혼자 쓸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휘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와 어휘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는 이제 여러 개의 낱말들이 모인 어떤 전체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울 때 어휘는 접사나 단어,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같이 써야 되는 짝을 이루는 연어죠. 머리 하면 머리를 감다, 그 다음 막수, 그럼 하다, 이런 식의 이제 제약이 있는 앞에나 뒤에 결합의 제약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용하는 형태가 몇 개밖에 없는 것, 이런 것을 연어라고 하는데, 이런 연어 중심으로 연어나 관용어, 그 다음에 군화절 형태, 이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다 어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만 어휘가 아니라 단어들이 모여있는 이 전체, 이 모든 것을 어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 어휘 특징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유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우는 학생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겠죠. 거기다가 동음이어가 있죠. 예를 들면 배와 같은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이 이제 어휘 교육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이 공부했던 어휘 교육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키르기스탄 학생이고요. 이제 한국에서 한 7년 정도 살아서 한국어 능력 굉장히 한국어 6급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습자입니다. 이 학습자에게 지금까지 어휘 공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였니? 하고 물어보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한 한국어를 모국어로 바꾸는 게 가장 자기 어휘력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11개 나라에서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11개 나라의 언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언어가 쓰였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 언어권 학습자, 뭐 중국어권 학습자 정도면 어떻게 제가 해보겠지만 다국어 학습자에게는 이제 불가능한 방법인데, 이제 그 학습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질문이 배라는 단어를 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배가 아파요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난 배를 타다를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나쁘다 라고 하면서 문장을 얘기해야죠 라고 하길래, 그러니까 문장이 중요한 거지 1대1 대응이 게 중요하니 했더니, 그래도 초반에 한국어 능력, 어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모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이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네, 그 다음 또 한국어 어휘가 어려운 것은 높임법이죠. 높임법 어휘가 상황에 따라서, 특히 말하기 상황에서 다양하게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양성보험과 음성보험의 교체, 그 다음에 경험과 경험의 교체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개념어죠. 개념어로 한자어가 많다. 그래서 상이어, 하이어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 화, 미움, 증오, 이런 슬픔, 이런 것의 개념어는 뭐예요? 그러면 학습자들은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학습자도 있지만 사실 감정이라는 한자어를 써야 되는데, 그 상이어에 해당하는 한자어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체계를 보면 기초어휘에는 대부분 고유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어는 한자어 구성이 많다. 그래서 중급 이상에서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유사어 교육을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보시고요. 마지막만 말씀을 드리면 2차차 동음 이의어 같은 경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 쓰기에서는 이제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차 동음 이의어도 반드시 한 그룹으로 묶어서 교육을 할 시간을 따로 배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나 발음 똑같지만 이제 표기가 다르고 사용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어휘 교육을 할 때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되는 어휘,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했을 때, 물론 가장 먼저 어휘는 우리가 어떤 이제 대화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어 어휘와 문어 어휘의 구분입니다. 문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습자에게 어휘를 제시할 때 이거는 이제 말하기에서만 사용하는 어휘인지,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나 읽기에서 사용하는 어휘인지 그것을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항상 또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어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 서편제 같은 영화를 보면서 어휘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좀 있을 수 없겠죠. 네, 그 영화 자체에서 쓰이는 어휘가 또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한 어휘 교육이어도 그 내용 자체가 좀 일반적인 보편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단계별 교육이라는 것은 저보다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중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휘 습득에 대해서도 단어에 대한 지식을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익히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를 아는 상태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어휘 교육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단계가 있죠. 그 이유는 많지만 문맥 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문맥 안에서 의미를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방금 배웠던 그 단어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사용할 수 없으면 올바르게 어휘를 습득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맥을 통해서 그 어휘를 습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문맥이 없어도 내가 적절한 문맥에 그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가 다른 단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비유적 의미가 있는지,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제 어휘 습득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초급, 중급, 고급은 읽어보시면 아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이제 어휘 교육의 방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휘 교육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특히 이제 선생님들처럼 해당 국가에서 이제 그 해당 국가의 언어와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좀 대조적 관점에서 어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어휘 교육은 단어에 대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 범주까지 고려한 그런 어휘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은 문법의 쓰임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멍하는 바람에라는 문법 표현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바람이라는 어휘에는 큰 의미가 없죠. 예, 그럴 때는 그 안에 그 바람이 들어가 있는 그 문법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의미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중급 학습자들에게 별로 얘기하지 않지만 국어 정도 되는 학습자들에게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한국 어휘는 이해해야 되는 어휘와 써야 되는 어휘, 사용 어휘가 나눠져 있다. 그런데 이해해야 되는 어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은 별로 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신문에 나와 있는 어휘의 한 10% 정도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어와 문어를 구분을 해주고 이해와 표현을 구분을 해주면 학습자의 사용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측면인데 어휘 교육에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문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맥 또는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제 좀 문식성을 높일 수 있게 문맥 안에서 맥락 안에서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전래동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여기 4번을 같이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어휘 교육의 방법인데요. 크게 이제 어휘 교육의 방법은 보통 우리가 한국어 수업은 5단계 구성,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또는 문법 같은 경우는 3단계, PPT 얘기하지만 이제 어휘 교육은 크게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를 전달하는 단계와 검토하는 단계, 강화하는 단계. 표현이 어렵지만 그렇게 쉬운 표현으로 고친다면 의미 전달 단계는 교사의 제시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검토 단계는 학습자들이 연습하면서 자기가 선생님이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는 단계. 그 다음 강화 단계는 직접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그 어휘의 의미를 내재화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의미 전달은 실제적인 예들은 오늘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실물이나 그림이나 동작을 통한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실물이나 사진을 사용할 때는 무엇보다도 어휘의 의미가 명확해야 되겠죠. 학습자들에게 내가 제시한 사진이 오히려 좀 의미 전달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진은 굉장히 저도 좋아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의미와 학습자가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것만 사진으로 전달하는 게 좋겠고요. 요즘 우리가 선호하는 방법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예를 들어서 걷다, 먹다 같은 경우, 싸우다 같은 경우 그냥 동영상을 통해서 해당 이제 어휘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영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이제 한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 정의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학습자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퇴근하다 같은 경우 우리가 근무를 마치다라고 하면 근무라는 단어가 학습자의 퇴근보다 더 어려운 수준의 단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일을 끝내고 집에 가다라는 수준으로 그 해당 어휘를 학습자 수준의 어휘로 제시해 주는 것이 분석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관용어, 음성 상징어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거 구조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의미 관계에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의어, 반의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자주 그래요. 수업 시간에. 여기 제시한 이 표는 이제 우리 한국어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도부사, 그다음에 형용부사 이런 것들이 발달된다는 거죠. 학습자한테 쌀쌀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림도 떠오르지 않고 설명하자니까 어렵고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런 정도표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매우 춥다가 마이너스 27도는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극단의 추위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마이너스 27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덥다 같은 경우는 37도. 그래서 이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제시했을 때 학습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런 정도부사나 빈도부사 이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기 이름은 어떨까요? 참기로 만든 기름이라고 하면 되는데 참기가 어렵죠. 참기름을 경험해본 학습자들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는 실물을 쓰기도 해요. 정말 참기름을 가지고 와서 직접 냄새를 맡아보고 맛으로 느껴보는. 그래서 이제 실제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물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휘를 또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는 높이법이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경험, 높이법이라든가 이제 완곡어, 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언어를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시하기 그렇지만 비속어도 사실은 한국 사회 또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학습자들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안 가르쳐요, 선생님. 좀 민망해서 제가. 그 대신 학습자들한테 과제로 내줍니다. 제 스스로 찾아오게. 그리고 그게 맞다 틀리다 정도만 확인을 해주지 제가 이렇게 교육 자료로 땡땡 이런 걸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찾아보세요 하고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과제로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어 방언은 그렇게 교육에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학습자들이 한국에 유학온 특히 영어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외래어죠. 컴퓨터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 발음을 바꿔놓은 거죠. 컨비니언스 센터 이런 거 이게 뭔지 한글로 그렇게 써놔요. 그랬을 때 이런 게 뭐지? 나는 차라리 원어로 써주면 좋은데 원어 제시는 또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외래어라고 할 수는 없고 외국어죠. 그렇죠? 외국어고 다양한 이제 우리가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 같은 경우도 학습자한테는 굉장히 큰 학습 부담으로 다가갑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서 아까 이야기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어로 갈수록 어휘 자체보다도 문맥 안에서의 쓰임을 중요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형용사 같은 경우, 답답하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이 없죠. 문맥을 통해서
못해요. 또는 어제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참 답답했어요. 라는 상황 예시를 통해서 그 답답하다의 의미를 이제 활용하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모국어 번역을 활용하는 방법. 네, 굉장히 명시적이고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언어의 의미가 항상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하지만 네이션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아까 그 캠피즈 학생처럼 모국어와 목표어를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어휘력에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습자도 있습니다. 네. 여기 어휘 설명부터는 이제 다양한 그림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앞에 말씀을 이제 드리느라고 이런 자료들은 내일 시간에, 내일 또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내일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80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